어찌됐든 간에 정 전 비서관 본인, 박 대통령 다 그거 썼고 최순실 씨하고 연락할 때 쓰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명폰, 대포폰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차명폰의 범주 안에 대포폰이 들어갑니다. 굳이 나눠보자면요. 제가 타인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는데 그 사람 허락을 받고 한다. 네. 뭐 우리 처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 더 들고 다닌다. 예. 통상 그걸 차명폰이라고 하긴 해요. 예. 근데 뭐 노숙인 명의로 브로커를 통해서 선불폰을 샀다. 뭐 이런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대포폰이라고 그러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차명 이런 걸 대포폰. 그렇죠. 네, 네. 박 대통령은 어떤 경우일까요? 글쎄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WK 박헌영 과장 그리고 장시호 씨 등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기 좀 개통해달라고 해가지고 몇 개를 개통해가지고 최순실 씨 갖다 줬다. 예. 근데 뭐 그 중에서 하나가 최순실 씨한테 대통령한테 갔는지 모르겠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뭐 아는 사람 누구한테 부탁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예. 박 대통령 생판 모르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포폰이네요. 그렇죠. 대포폰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차명폰, 대포폰을 썼느냐. 정 전 비서관 이야기는 보안 문제 때문에 뭐 정치인 시절부터 도감청 등의 우려가 있어서 쓰다가 대통령 돼서도 계속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 전화를 누가 도감청한다? 그리고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휴대폰 도감청이 안 돼요. 네. 공식적으로는. 예. 근데 대통령 측근이 대통령도 불안해가지고 썼다 이러니까 그럼 뭐 우리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안 문제라면 이게 더 문제예요. 뭐가요? 자, 청와대 직원은 물론이고 대통령은 공용 전화기 씁니다. 공동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 사용 말고 공용 예, 전화기를 쓰죠. 물론 예. 사용 전화기 자기 것도 이제 원래 쓰던 번호니까 개인적 지인하고 연락하기 위해서 2대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예. 봤는데 예. 근데 공용 전화기를 쓰는 이유가 보안 때문이거든요. 공용 전화기가 철저히 보안이 지켜지는 전화기로. 그렇죠. 예. 특히 대통령은 비화 기능이 달린 전화기를 씁니다. 근데 대포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전화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런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대포폰의 명의자가 휴대폰 대리점 가면은 통화 목록, 문자, 수발신 내역 다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컴퓨터로 동기화 시켜가지고 무슨 앱을 몰래 깔 수도 있어요. 예. 이건 이제 고의적인 것이고 그 밖에 무슨 해킹, 무작위 스미싱 이런 게 완전히 다 노출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전화기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거죠. 예. 그러니까 보안 문제 때문에 각종 안전 장치가 있는 공용 전화기는 안 쓰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공용 전화기는 공직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쓰고 최순실 씨하고 할 때는 대포폰을 썼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말한 해킹, 뭐 무작위 스미싱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거는 그야말로 공용 전화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은 그게 차명 대포폰인지 모르고 썼을 거다 이런 말을 또 했잖아요. 이 청와대 공용 전화기하고 사용 전화기 모양부터가 달라요.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명의로 개통한 전화기가 아닌 걸 쓰면 어차피 다 차명폰 아니면 대포폰입니다. 하긴 그러네요. 박 대통령이 자기 명의로 만든 전화기가 아니라 뭐 누가 뭐 비서 최순실 씨가 갖다 준 전화기를 썼다면은 아니 그게 내게 아니면은 대포폰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누구 명인지는 모르겠죠. 예. 뭐 아무리 요새 김기춘 실장부터 해가지고 나보고 바보라고 해도 할 수 없다. 정말 몰랐다 이런 게 유행이지만은 몰랐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겠죠. 국가 원수의 전화기는 철저히 보안이 지켜져야 한다. 이건 국제적 상식 아니에요? 이게요. 내일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 8년 전에 이게 되게 화제가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스마트폰 얼리 어답터 그중에서 또 블랙베리라는 전화기를 이제 썼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내가 뭐 백악관 투쟁해가지고 꼭 들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경호실하고 국무부에서 못 쓰게 했어요. 우리가 주는 전화기 써라. 막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보안 장치를 이제 덕지덕지 붙인 인증이 된 스마트폰을 지급받아서 썼죠. 네, 그 블랙베리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명의로 개설한 당연하죠. 전화기인데 그것도 못 쓰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례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뭐요? 그 힐러리 클린턴이 낙선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메일 스캔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 집중 공격 받았죠. 예. 우리 기준으로 보면 큰일도 아니에요. 국무장관 하면서 공용 메일 말고 개인 메일 계정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메일이 이제 다 나중에 이게 나왔는데 그 개인 메일을 통해서 국가 기밀이 새나가거나 그런 거는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후마 에버딘이라고 힐러리의 이제 비서실 부실장, 우리로 치면은 한 정호성 전 비서관 정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힐러리의 개인 메일에 접근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 다 FBI 조사를 받고 대통령 자격이 있니 없니 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참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솔직히 박 대통령 대포폰에서 뭐가 유출이 됐는지 어떻게 스미싱이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야기 하다가 제가 좀 씁쓸한 기억이 드는 게요. 예. 재작년 말에서 작년 초죠. 테러 방지법 막는다고 그 필리버스터하고 난리굿이었지 않습니까? 뭐 100시간 넘게 했다가 네. 아무튼 그랬었죠. 테러 방지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 같은 게 특히 이제 휴대폰에 대한 이제 접근성 을 국정원에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하는 짓이었나 싶어요. 보안을 이유로 차명폰을 썼다.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군요. 그렇죠. 네. 국정 역사 교과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하고요. 예. 또 하나는 거민정 역사 교과서도 교육부에서 임의로 그 거민정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따른 게 아니고 예. 다양성 보장위원회라는 이런 협의체에서 정한 거민정 기준 그거에 따라서 예. 편찬 이런 내용입니다. 예. 중립적인 다양성 보장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준을 만들도록 하자. 여기까지 포함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누리당하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아예 불참했다는데 그러면 그 두 당은 지금 정부도 안 하겠다고 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여전히 찬성하는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그 불참한 이유가 이게 그 원래는 교문위에서 저희가 의결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 새누리당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안건 조정 절차를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일당이었다. 근데 그 뒤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게 이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한 날치기다.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이걸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안건조정위 회부 당시는 새누리당이 일당이었지만 작년 말에 다시 더민주당이 일당이 돼서 그리고 실제 국회법에서도 안건조정위 회부 후에 예. 교섭단체 구성원이 바뀌면 이게 또 변경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변경된 거에 따라서 더민주당이 일당으로 되고 세 사람 나머지 3당이 한 분씩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뭐 복잡한 과정은 지금 설명을 들어도 네. 좀 어려운데 네. 송 의원 보시기에는 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정말 그 절차적 문제 때문에 불참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국정교과서 금지법 그 내용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보세요? 예, 절차적 이유는 이건 그렇게 무효가 될 만한 사유도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전에 저희가 교문위에서 이걸 이 국정교과서 이거 금지법 할 때도 예. 그때도 계속 그 대체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고 예. 결국은 과거에 그 국감 때 그 미르 K스포츠 재단 때 그 당연히 나와야 될 증인 안건조정위를 회부한 것처럼 예. 이것도 그렇게 한 겁니다. 아, 결국은 내용상 반대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지금 포기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은 여전히 지지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교과서를 그대로 현장에 적용해라는 네. 근데 또 정부 방침도 완전 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헌법에 의한 예. 그 연구학교를 통해서 당장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거여서 저희들은 그걸 막자는 거고 예.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은 그걸 그대로 하게 놔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새누리당도 또 탈당한 바른정당도 입장 차이가 없군요. 네, 오늘 그 토론 내용 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본회의에서는 이건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고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의안은 뭐 강제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예, 구속력은 자체도 그 국정화 중단하고 다음에 최순실 개입 여부 관련돼서 수사 촉구하는 거하고. 어허. 근데 예, 문제가 지금 원래는 그 2019년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2018년 3월부터 그 개정 교육과정 2015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내년부터 적용하게 하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1년 뒤에 하라는 거고. 예. 아까 말씀드린 연구학교 지정 절차 이런 것도 좀 중단해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효력을 발휘할까요? 정부가 국회의 결의안 말을 들을까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했지만 예. 특히 교육부의 방침은 특히 뭐 주로 이제 청와대 방침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예. 거의 수용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상임위를 통과한 그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사실 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일단 상임위에서는 통과시키고 이제 본회의에서는 결의안만 이제 통과시켰는데 결론은 이제 법사위가 이제 관문입니다. 예, 예. 법사위에서 지금 임진태 의원이 또 소위 이소희 위원장이기도 해서 예.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법사위에 계속 촉구하고 다음에 지도부에게도 계속 요구하고 예.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문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고 대기하고 있는 조윤선 현직 장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대로 장관직을 유지한 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마 현직 장관이 이렇게 실질심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마 처음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예. 이미 영장 청구된 사실 알고 예. 그 순간 바로 사퇴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예. 심지어 문체부 내부에서까지 조 장관의 사퇴를 건의한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당연히 뭐 구속되면 사퇴하겠지만 안 하더라도 혹시 구속이 안 되더라도 저희는 이 해임 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기석 의원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저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의 한 단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도주 및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느냐 여부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조윤선 장관은 지금 본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예. 그걸 다 지금 하드도 다 이렇게 파시하고 예,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주요 자료들 다 이렇게 폐기하고 핸드폰도 다 이렇게 바꾸고 예. 이것은 결국 바로 증거 인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은 당연히 구속해야 된다고 보고 더더군다나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우리 김종덕 장관이라든가 정광주 차관 이런 사람들 또한 다 구속했지 않습니까? 이미 구속됐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인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직책에 있었고 물론 박근혜, 최순실 뭐 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비서실장과 이 조윤선 장관은 반드시 구속해야 되고 당연히 발부될 걸로 봅니다. 네. 함께 좀 지켜. 오늘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 영장 실질심사 진행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한 오전 10시 반부터 이 김기춘 전 실장 3시간, 조윤선 장관 3시간 이렇게 합쳐서 6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네. 특검은 특히 정권의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행위는 이제 헌법상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렇게도 이제 강조를 했고요. 예.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위해서도 이들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설계자이자 총지휘자는 김기춘 전 실장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고요. 네. 조윤선 장관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리스트 작성에 상당 부분 관여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경우는 지금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안 됐는데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주로 하는 이런 주장이죠. 뭐 이런 주장을 다시 한번 했고 조윤선 장관은 작년 9월 달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또 어떻게 전달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지금 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상태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 절차인데 입소 절차를 밟고 수의로 갈아입은 뒤에 감방에 유치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장
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귀가를 하게 되고 발부가 되면 그대로 수감이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김기춘 전 실장의 안경테가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평소에는 금속 재질로 된 안경을 쓰는데 오늘은 좀 플라스틱 재질 뭐 이런 걸로 보이는 안경을 쓰고 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구치소 규정상 쇠로 만든 장신구는 반입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티즌은 과연 법 전문가다운 처신이다. 그것까지 미리 챙겼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현직 장관 신분으로 사퇴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받은 것 비판 여론이 크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이런 사례는 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예. 정치권에서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오늘 오전에 오늘이 영장실질심사인데 지금까지 조윤선 장관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민주당도 당장이라도 법의 심판대에 서야 될 사람이 현직 문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또 바른정당도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좀 특이했던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즉 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인 거죠. 자체적으로 이제 입장을 냈는데요. 구속과 불구속의 여부를 떠나서 직권남용으로 주워 담을 수 없는 반문화적인 행태를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것만으로도 현 장관은 자격 상실이다. 이에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하고 장관 이하의 주요 관리자들 또한 그에 상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사퇴를 요구한 거죠. 문체부 내부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장관에게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은 요구한 적은 있었는데 지금 사퇴를 직접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장실질심사 그다음에 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될 판사 관심이 집중되는데 누구예요? 지금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 이력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백남기 씨에 대한 조건부 부검영장을 이제 발부를 한 바 있고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9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았던 강영구 롯데홈쇼핑 사장 이 구속영장은 또 기각한 전력이 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런 사실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굉장히 그 적나라한 비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또 잘 보면은요.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화여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하고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구속영장은 또 발부를 했거든요. 어허. 또 지난해 법조비리 사건에서 김수천 부장판사, 홍만포 변호사, 정문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이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한 바 있어서 예. 이게 좀 일방적으로 뭐 어떤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도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어제 이제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아마 명백할 거다. 성창호 판사도 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무리한 결정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뭐 밤늦게나 새벽에나 결정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특검은 내일 최순실 씨를 피의자로 소환한다는데 최순실 씨는 또 안 나간다 그러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오늘 브리핑에서 좀 상세히 밝혔는데요. 최순실 씨는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소환되고 이 뇌물수수의 액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금액을 기초로 해서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좀 여기서 짚어볼 수 있는 게요. 최순실 씨의 소환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게 이제 해당 부분을 여전히 뇌물로 본다는 이런 것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또 어제 영장이 기각된 논리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가 이 소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제 그 결정문에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가 없다 이런 게 또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기자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규철 특검보는 이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라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서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이제 그 삼성 관계자 3명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담당 사장 등은 불구속 수사 방침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이것도 변동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거든요. 예. 결국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하겠다 이 얘기로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내일도 특검에 안 나가겠다고 하고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물어봤는데요. 이규철 특검보는 내일도 최순실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은 발부할 것으로 그렇게 안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합뉴스 보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는 못 나온다는 입장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특검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재판 때문에 정신이 없다 이렇게도 주장을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차라리 영장을 집행해라. 이미 출석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러나 저러나 잡혀가는 거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삼성 외에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 계획도 오늘 내놨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은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별도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다른 대가가 오고 간 기업이 우선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별도의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이제 사면 관련해서 청탁 정황이 이제 드러난 SK하고 CJ인 것이고 네. 또 면세점 특혜 의혹이 불거진 롯데 또 이제 이런 이제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즉 특검은 다음 타깃으로 이러한 기업들을 좀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라는 언론의 전망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인 셈이죠. 자,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 소식인데 그 탄핵 소추를 한 국회 측은 탄핵 소추안을 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뉴스예요. 그렇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죄명을 수정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주 초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범죄 행위를 쭉 이제 명시한 부분에서 사실관계는 그대로 살리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정리해서 구체적인 죄명은 없애고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제작성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 사유의 첫 번째 항목이 이제 헌법 위배 행위이고 두 번째가 법률 위배 행위인데 그렇죠. 이 두 번째 부분이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관련이거든요. 예.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이제 뇌물죄 그리고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걸 이런 이제 형법상의 어떤 그 죄목으로 적는 게 아니라 그 상위에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다시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네. 이 이유는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려면은 탄핵 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조속한 결정을 위해서 수정하겠다. 그런 셈이죠. 예. 그리고 또 이걸 고치게 되면은 국회에서 다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 이 정도로 재정리하는 것은 뭐 국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다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위원단의 간사 3인이 전부 동의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태를 넣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탄핵소추위원장인 이제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탄핵 사유를 추가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국회 3분의 2가 동의하는 본회의 의결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로 추가는 어렵고 참고 사항으로 넣을 수는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징계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게는 당원권을 3년간 정지하는 징계를 확정했고요. 이날 직접 출석을 해서 소명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1년 정지하는 결정 내렸습니다. 예.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당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중진 의원이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 뭐 이런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고요.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계파 갈등에 동조하고 당 화합을 저해하는 등의 어떤 그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 또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을 지탄받게 한 책임. 이게 이제 징계 사유로 거론이 됐고요. 네. 지금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특히 당원권 3년 징계된 의원들은 다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지난번에 이제 상임전국위원회 정족수를 임의로 줄인 것과 관련해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지금 뭐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법원에 당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결정사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 낸 바 있는데요. 예. 이번에도 윤리에 대해서 그런 가처분 신청을 절차를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 예. 또 최경환 의원도 지금 윤리가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소급 적용한 것인데 자신의 행위는 이 규정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의 결정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바가 있고 또 관련해서 징계도 받았다면서 이건 부당한 이중 징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측근이 대통령도 불안해가지고 썼다 이러니까 그럼 뭐 우리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안 문제라면 이게 더 문제예요. 뭐가요? 자, 청와대 직원은 물론이고 대통령은 공용 전화기 씁니다. 공동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 사용 말고 공용. 예, 전화기를 쓰죠. 물론 예. 사용 전화기 자기 것도 이제 원래 쓰던 번호니까 개인적 지인하고 연락하기 위해서 2대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예. 봤는데 예. 근데 공용 전화기를 쓰는 이유가 보안 때문이거든요. 공용 전화기가 철저히 보안이 지켜지는 전화기로. 그렇죠. 예. 특히 대통령은 비화 기능이 달린 전화기를 씁니다.
근데 대포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전화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런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대포폰의 명의자가 휴대폰 대리점 가면은 통화 목록, 문자, 수발신 내역 다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컴퓨터로 동기화 시켜가지고 무슨 앱을 몰래 깔 수도 있어요. 예. 이건 이제 고의적인 것이고 그 밖에 무슨 해킹, 무작위 스미싱 이런 게 완전히 다 노출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전화기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거죠. 예. 그러니까 보안 문제 때문에 각종 안전 장치가 있는 공용 전화기는 안 쓰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공용 전화기는 공직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쓰고 최순실 씨하고 할 때는 대포폰을 썼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말한 해킹, 뭐 무작위 스미싱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거는 그야말로 공용 전화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은 그게 차명 대포폰인지 어찌됐든 간에 정 전 비서관 본인, 박 대통령 다 그거 썼고 최순실 씨하고 연락할 때 쓰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명폰, 대포폰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차명폰의 범주 안에 대포폰이 들어갑니다. 굳이 나눠보자면요. 제가 타인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는데 그 사람 허락을 받고 한다. 네. 뭐 우리 처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 더 들고 다닌다. 예. 통상 그걸 차명폰이라고 하긴 해요. 예. 근데 뭐 노숙인 명의로 브로커를 통해서 선불폰을 샀다. 뭐 이런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대포폰이라고 그러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차명 이런 걸 대포폰. 그렇죠. 네. 박 대통령은 어떤 경우일까요? 글쎄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WK 박헌영 과장 그리고 장시호 씨 등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기 좀 개통해달라고 해가지고 몇 개를 개통해가지고 최순실 씨 갖다 줬다. 예. 근데 뭐 그 중에서 하나가 최순실 씨한테 대통령한테 갔는지 모르겠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뭐 아는 사람 누구한테 부탁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예. 박 대통령 생판 모르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포폰이네요. 그렇죠. 대포폰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차명폰, 대포폰을 썼느냐. 정 전 비서관 이야기는 보안 문제 때문에 뭐 정치인 시절부터 도감청 등의 우려가 있어서 쓰다가 대통령 돼서도 계속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 전화를 누가 도감청한다? 그리고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휴대폰 도감청이 안 돼요. 예. 공식적으로는. 예. 근데 모르고 썼을 거다 이런 말을 또 했잖아요. 이 청와대 공용 전화기하고 사용 전화기 모양부터가 달라요.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명의로 개통한 전화기가 아닌 걸 쓰면 어차피 다 차명폰 아니면 대포폰입니다. 하긴 그러네요. 박 대통령이 자기 명의로 만든 전화기가 아니라 뭐 누가 뭐 비서 최순실 씨가 갖다 준 전화기를 썼다면은 아니 그게 내게 아니면은 대포폰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누구 명인지는 모르겠죠. 예. 뭐 아무리 요새 김기춘 실장부터 해가지고 나보고 바보라고 해도 할 수 없다. 정말 몰랐다 이런 게 유행이지만은 몰랐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겠죠. 국가 원수의 전화기는 철저히 보안이 지켜져야 한다. 이건 국제적 상식 아니에요? 이게요. 내일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 8년 전에 이게 되게 화제가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스마트폰 얼리 어답터 그중에서 또 블랙베리라는 전화기를 이제 썼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내가 뭐 백악관 투쟁해가지고 꼭 들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경호실하고 국무부에서 못 쓰게 했어요. 우리가 주는 전화기 써라. 그래서 막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보안 장치를 이제 덕지덕지 붙인 인증이 된 스마트폰을 지급받아서 썼죠. 네, 그 블랙베리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명의로 개설한 당연하죠. 전화기인데 그것도 못 쓰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례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뭐요? 그 힐러리 클린턴이 낙선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메일 스캔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 집중 공격 받았죠. 예. 우리 기준으로 보면 큰일도 아니에요. 국무장관 하면서 공용 메일 말고 개인 메일 계정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메일이 이제 다 나중에 이게 나왔는데 그 개인 메일을 통해서 국가 기밀이 새나가거나 그런 거는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후마 에버딘이라고 힐러리의 이제 비서실 부실장, 우리로 치면은 한 정호성 전 비서관 정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힐러리의 개인 메일에 접근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 다 FBI 조사를 받고 대통령 자격이 있니 없니 그랬지 않습니까? 예, 참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솔직히 박 대통령 대포폰에서 뭐가 유출이 됐는지 어떻게 스미싱이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야기 하다가 제가 좀 씁쓸한 기억이 드는 게요. 재작년 말에서 작년 초죠. 테러 방지법 막는다고 그 필리버스터 하고 난리 굿이었지 않습니까? 뭐
100시간 넘게 했다가 네. 그래서 테러 방지법, 뭐 사이버 테러 방지법 같은 게 특히 이제 휴대폰에 대한 이제 접근성 국정원에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하는 짓이었나 싶어요. 보안을 이유로 차명폰을 썼다.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군요. 그렇죠. 네. 국정 역사 교과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하고요. 예. 또 하나는 거민정 역사 교과서도 교육부에서 임의로 그 거민정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따른 게 아니고 예. 다양성 보장위원회라는 이런 협의체에서 정한 거민정 기준 그거에 따라서 예. 편찬 이런 내용입니다. 예. 중립적인 다양성 보장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준을 만들도록 하자. 여기까지 포함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누리당하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아예 불참했다는데 그러면 그 두 당은 지금 정부도 안 하겠다고 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여전히 찬성하는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그 불참한 이유가 이게 그 원래는 교문위에서 저희가 의결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 새누리당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안건 조정 절차를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일당이었다. 근데 그 뒤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게 이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한 날치기다.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이걸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예.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안건조정위 회부 당시는 새누리당이 일당이었지만 작년 말에 다시 더민주당이 일당이 돼서 그리고 실제 국회법에서도 안건조정위 회부 후에 예. 교섭단체 구성원이 바뀌면 이게 또 변경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변경된 거에 따라서 음흠. 더민주당이 1당으로 되고 3사람 나머지 3당이 한 분씩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뭐 복잡한 과정은 지금 설명을 들어도 네. 좀 어려운데